남편이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32년을 함께 산 남편이 54억을 들고 28살 여자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저는 저녁 뉴스에서 수갑을 찬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61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로또 54억이 어떻게 한 가정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물론 방송용 가명이에요. 저는 1964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셨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굶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평범했어요. 제 어린 시절은 그랬습니다.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고 어머니 일 도와드리고 대학은 못 갔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대학 가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습니다. 안동에 있는 작은 섬유 공장이었어요. 거기서 미싱 돌리면서 월급 받고 그 돈 고스란히 집에 갖다 드렸습니다. 24살 되던 해였습니다. 선을 봤어요. 남편이 될 사람 박종수. 이것도 가명입니다. 종수 씨는 저보다 3살 위였고 대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편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인상이 선했고 무엇보다 성실해 보였어요. 선 보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 제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그 약속 32년 만에 휴지 조각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요. 그때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저도 젊었고 순진했고 사람을 믿었으니까요. 1988년 봄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친척들 모시고 작은 예식장에서 올렸는데 하객이 100명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은 경주로 갔어요. 불국사 가고 석굴암 가고 보문단지에서 오리배 탔습니다. 지금도 그때 사진이 있어요. 앨범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찾아보진 않습니다. 아프니까요. 결혼 후 저희는 대구에 자리 잡았습니다. 시댁 철물점 근처에 작은 전셋집을 얻었어요. 방 2개,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좁았는데 그때는 그게 행복했습니다. 내 집이 생겼다는 것, 내 가정이 생겼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여러분은 아시죠? 종수 씨는 아버지 철물점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공장을 그만뒀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결혼하면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아쉽죠. 내 일을, 내 돈을, 내 삶을 좀 더 지켰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때는 그게 당연했으니까요. 결혼 이듬해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장손이다, 장손. 그러시면서 미역국을 매일 끓여다 주셨어요. 아이 이름은 시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박민수, 건강하게 자라라, 그런 뜻이었대요. 3년 뒤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엔 딸이었어요. 박민정. 딸이 태어났을 때 솔직히 시댁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에이, 또 나오면 되지. 시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마음이 좀 상했어요. 하지만 표현은 안 했습니다.
그때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하는 게 큰 불효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쨌든 저희 가족은 그렇게 네 식구가 됐습니다. 남편, 저, 아들, 딸.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가정. 아이들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민정이가 유치원 다니고 남편은 여전히 바빴어요. 아버지 철물점 물려받아서 혼자 운영하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 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살았어요.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주변에 저처럼 사는 아줌마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서로 애들 봐주기도 하고 반찬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버텼습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철물점이 동네 장사다 보니 한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나면 빠듯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가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중에 크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작은 가게만 하다 인생 끝내기 싫어. 저는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아요. 욕심 부리다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남편은 그러면 입을 다물었어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말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남편 마음속에 뭔가가 자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불만, 작은 욕심, 작은 꿈.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재앙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4년제 대학이었어요. 시골 출신의 철물점 아들이 대학 간다는 게 저희한테는 큰 경사였습니다. 민정이도 대학에 갔어요. 이 아이는 부산에 있는 대학으로 갔습니다. 간호학과였어요. 엄마, 나 간호사 될 거야. 안정적이잖아. 민정이가 그러더라고요. 똘똘한 아이였습니다. 현실적이고 계획적이고 저를 닮았나 봐요. 아이들 둘 다 대학 보내고 나니까 집이 텅 비었습니다. 32년 만에 남편이랑 단둘이 사는 거였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밥 차려야 하는데 차릴 사람이 없고, 저녁에 학원 데리러 가야 하는데 데리러 갈 사람이 없고, 허전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때부터 남편이 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로또를 사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5,000원어치. 여보, 이거 당첨되면 우리 인생 펴는 거야. 남편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에이, 그게 당첨이 되겠어요. 벼락 맞을 확률이 더 높다던데. 그래도 꿈이라도 꾸자. 꿈도 없이 어떻게 살아.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냥 소소한 취미라고 생각했어요. 로또 사서 토요일 저녁에 추천 방송 보고 안 되면 애인 다음 주에 하고 넘기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가끔 번호같이 고르기도 했습니다. 3번은 넣어야지. 우리 민정이 생일이잖아. 민수 생일도 넣자. 15번. 그러면서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나름대로 평화로운 노년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게 진짜 당첨될 줄은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2년 3월 12일. 저는 그 날짜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저녁 먹고
TV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로또 용지 들고 추첨 방송 보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여보. 너무 크게 질러서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왜요? 왜 그래요? 이거 봐. 남편이 TV 화면이랑 로또 용지를 번갈아 가리키더라고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가가서 봤어요. 화면에 나온 번호 35, 22, 31, 38, 45. 남편이 들고 있는 용지에 적힌 번호 35, 22, 31, 38, 45 같았습니다. 6개가 전부 같았어요. 이거 1등이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다시 확인해 봐요. 실수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야. 봐, 여기. 35, 22, 31, 38, 45. 다 맞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전부 맞았습니다. 6개 번호가 전부 1등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은 로또 용지를 금고에 넣었다가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수십 번을 반복했어요. 이거 도둑 맞으면 어떡해? 불나면 어떡해? 저도 불안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복권 판매점에 전화했습니다. 확인해 달라고요. 판매점 주인이 그러더래요. 손님, 이거 진짜 1등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그 말 듣고 남편이 울었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에 어린애처럼 펑펑 울었어요. 순자야, 우리 됐어. 우리 인생이 펴지는 거야. 저도 울었습니다. 32년 동안 악착같이 살았는데 드디어 보상받는구나.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 복을 내려주신 거라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복이 저주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첨금은 54억이었습니다. 세금 떼고 나니까 실수령액이 한 36억 정도 됐어요. 그것도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한테 36억이요?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이었어요. 남편이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저도 같이 갔어요. 은행 지점장이 직접 나와서 인사하더라고요. VIP 고객이라면서요. 뭐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때 남편 표정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깨가 펴지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생 고개 숙이고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달까요? 뭔가 무서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니까 저도 좋은 거라고.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으스대도 되는 거라고.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게 맞겠네요. 연락 안 하던 친척들이 갑자기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잘 지내시죠? 오랜만에 밥이나 한번 먹어요. 순자야, 우리 언제 만날래? 요즘 뭐하고 지내? 평소에 1년에 한 번도 연락 안 하던 사람들이요. 남편은 처음에 신나했어요. 역시 돈이 있으니까 대접이 다르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생각해봐. 저는 불안했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돈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알아. 내가 바보야? 그냥 밥 한 끼 사는 거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밥 한 끼가 아니었어요. 사촌 동생한테 2천만 원, 고향 친구한테 3천만 원,
신우이한테 5천만 원 빌려준다고 했지만 돌아올 리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여보, 그렇게 막 주면 어떡해요. 우리 노후 자금인데. 에이, 있을 때 베풀어야지. 없을 때 누가 알아줘?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점점 제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당첨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차를 바꿨어요. 10년 된 중고차를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외제차를 뽑아왔더라고요. 벤츠였습니다. 새까만 벤츠. 얼마냐고 물었더니 억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어디 멀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순자야, 평생 작은 차만 타다가 죽을 순 없잖아. 이제 좀 누리면서 살자.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찝찝했지만 또 넘어갔어요. 남편이 좋아하니까. 평생 고생했으니까.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옷도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시장에서 산 옷만 입던 사람이 갑자기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양복, 코트, 시계, 구두. 한 번 쇼핑하면 몇백만 원씩 썼습니다. 여보, 그렇게 많이 사서 뭐해요? 입을 데도 없는데. 있으면 입게 되는 거야. 옷이 날개라잖아. 남편은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외모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말투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심지어 걸음걸이도 바뀌었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목소리가 커지고 남을 대하는 태도가 거만해졌어요. 저한테도요. 순자야, 밥. 뭐? 밥 달라고. 32년 동안 여보, 밥 먹을까? 하던 사람이 밥. 한마디로 끝내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첨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자주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 응, 사업 미팅이 있어서. 사업 미팅? 철물점 접고 나서 뭔 사업 미팅이 있다는 건지. 저는 의아했지만 깊이 캐묻지 않았어요. 믿고 있었으니까요. 32년을 함께 산 남편이니까 설마 이상한 일을 하겠어? 그게 제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왔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 냄새였어요. 달콤한 여자 향수 냄새. 여보, 이 냄새 뭐예요? 무슨 냄새? 향수 냄새. 내 향수 아닌데. 남편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오늘 미팅한 사람이 향수를 엄청 뿌렸더라고. 여자 사업가였는데 역해서 못 있겠더라니까. 여자 사업가? 사업 미팅에서 향수 냄새가 옷에 배어올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넘어갔어요. 설마 우리 남편이. 설마. 그 설마가 저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요. 알고 싶지 않아서, 무서워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냄새가 이상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늦게 들어오는 게 수상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았어요. 32년이라는 세월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그때 제가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제가 똑바로 물었더라면, 어쩌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겁했어요.
모른 척 하는 게 더 편했으니까요. 로또에 당첨된 지 8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 외투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5성급 호텔. 숙박 1박에 50만 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지난주에 서울에 사업 미팅 간다고 했었어요. 당일치기라고. 당일치기인데 왜 호텔에서 잤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두근거림이었어요. 저는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혼자 잤을 수도 있잖아요. 미팅이 늦게 끝나서 못 내려왔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남편이 핸드폰을 쓰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심지어 잘 때도 베개 밑에 넣고 잤습니다. 여보, 핸드폰 왜 그렇게 들고 다녀요? 요즘 중요한 연락이 많아서. 남편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잠금 화면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생체 인식이었는데 패턴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패턴. 잠금 왜 바꿨어요? 생체 인식이 잘 안 돼서. 거짓말인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또 넘어갔어요. 남편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늦게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 또 어디 가요? 사업 좀 보러. 무슨 사업인데요? 그냥 투자 관련해서. 투자? 남편이 투자를 한다고요? 평생 투자는 위험해. 은행에 넣어두는 게 최고야 하던 사람이. 이상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돼. 남자들끼리 하는 거야.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서운했어요. 32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나를 배제하는 건지, 내 돈도 섞여 있는 건데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는 건지.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싸울 것 같았거든요. 저는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그래왔습니다. 참고 넘어가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었는데, 참는 게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었는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조용한 밤이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살짝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어요. 오빠, 보고 싶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하트? 이게 뭔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어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패턴을 몰랐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오빠라고? 누가 우리 남편을 오빠라고 불러? 60 가까운 남자를 오빠라고? 젊은 여자인 게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32년이에요. 32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이 둘을 낳아서 키웠는데, 온갖 고생을 다 함께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있구나. 저는 그날 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 옆에서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가며 울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저는 다음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밥 차려주고 다녀오세요. 인사하고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서웠던 것 같아요. 확인하는 게, 진실을 마주하는 게, 알고 나면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알고 나면 결정을 내려야 하잖아요.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른 척 했습니다. 본 적 없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게 제 네 번째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는다고 세상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의심은 한번 싹이 트면 계속 자랍니다. 남편이 하는 모든 게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화 올 때 방으로 들어가는 것, 외출할 때 옷을 신경 써서 입는 것, 늦게 들어올 때 샤워부터 하는 것,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다 의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예민해졌어요. 남편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행동 하나에 의심하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티를 안 냈습니다. 티를 내면 남편이 더 조심할 테니까 저는 남편이 알아채지 못하게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 즈음 저는 남편 지갑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카드 영수증이었어요. 보석가게 영수증. 금액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800만 원짜리 보석? 저는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준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다시 넣어뒀어요. 며칠 후 또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 양복 안주머니에서 호텔 키카드가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발견했던 그 호텔. 남편은 최근에 서울 갔다 온 적이 없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구나. 저는 키카드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증거가 쌓여갔어요. 남편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레스토랑, 호텔, 백화점, 보석가게. 제가 모르는 지출이 수두룩했어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분노도 슬픔도 그때는 안 느껴졌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32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여러분, 배신당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칼이 꽂히는 게 아니라 바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서 있던 땅이 갑자기 사라지는 느낌. 내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느낌. 32년 동안 쌓아온 인생이 사실은 모래성이었다는 느낌.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 인생이 뭐였나 싶었습니다. 이 남자 때문에 포기한 것들, 이 남자 때문에 참았던 것들, 이 남자 위에서 바친 청춘, 그게 다 뭐였는지.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건 느낌으로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랑 피우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그건 몰랐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요. 그때쯤 딸 민정이가 집에 왔습니다. 간호사로 취직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휴가 받아서 며칠 쉬러 온 거였어요. 민정이가 집에 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얼굴이 많이 상했어. 살도 빠지고. 역시 딸이더라고요. 저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진짜? 아빠랑 사이 괜찮아? 민정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아이한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가 싸우는 거, 부모가 이혼하는 거, 아이들한테는 상처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상처받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끌어안고 있었어요. 민정이가 있는 며칠 동안
남편은 조용했습니다. 늦게 들어오지도 않고 외출도 자제하더라고요. 아이 앞에서는 점잠 빼고 싶었나 봐요. 민정아, 아빠가 용돈 줄게. 남편이 민정이한테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아빠, 이거 너무 많아. 됐어. 우리 딸 고생하잖아. 맛있는 거 사 먹어. 민정이는 좋아했지만 저는 씁쓸했습니다. 그 돈이면 다른 여자한테 선물 사주고 남을 텐데. 민정이가 부산으로 돌아가고 다시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금세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 숨기고 외출 잦아지고 저는 이제 그게 일상이 됐습니다. 의심하고 지켜보고 증거 모으고 신혼 때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을 감시하고 있다니 인생이 참 묘하더라고요.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남편 생일이었어요. 저는 케이크를 사고 저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래도 32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생일은 챙겨줘야지 싶었어요. 저녁 6시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몇 시에 와요?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왜요? 오늘 당신 생일인데. 미팅이 있어서 중요한 거라 빠질 수가 없어. 그래도 생일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 기다리지 마. 남편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생일에 아내보다 미팅이 중요하다고? 그게 미팅이긴 한 걸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직접 확인하기로요. 저는 남편 차에 몰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뒀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앱이요. 저녁 8시 남편 차가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멈췄어요. 호텔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발견했던 그 호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2시간쯤 걸렸던 것 같아요.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더니 남편이 나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남편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날씬하고 화장을 진하게 한 제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이 저 여자와 저런 모습으로. 두 사람은 웃으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여자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받아본 적 없는 다정한 손길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진짜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그때 남편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남편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곧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태연하게. 순자야, 여기 왜 왔어? 남편이 다가오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능청스럽게 웃었어요. 아, 사업 파트너야. 오늘 미팅 같이 했어. 사업 파트너가 왜 팔짱을 껴요? 오해하지 마.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야. 친하게? 머리까지 쓰다듬으면서 남편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순자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싫어요. 지금 여기서 말해요. 저 여자가 누구냐고요.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다가왔어요. 젊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젊어 보였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무리 많이 잡아도 34, 35 정도. 저보다 20살 이상 어렸습니다. 오빠, 이분이 누구야? 여자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오빠, 아까 그 문자 보낸 사람이 이 여자구나.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 아내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자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하지만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아, 아내분이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종수 오빠 사업 파트너예요. 반말에서 존댓말로 바뀌었지만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사업 파트너가 호텔에서 뭘 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웃었어요. 미팅했어요. 투자자분이랑요. 방금 끝났거든요. 미팅을 호텔방에서요? 스위트룸에서 했어요. 거기가 조용하거든요. 여자는 뻔뻔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나한테 설명해봐.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집에 가자. 거기서 얘기해.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솔직히 말해. 말했잖아. 사업 파트너라고. 거짓말하지 마. 나 바보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32년 만에 남편한테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카드 명세서 다 봤어. 보석 가게 800만 원짜리. 그거 나한테 준 적 없잖아. 누구한테 준 거야?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영수증, 키카드 다 찾았어. 당일치기라면서 왜 호텔에서 자? 말해봐. 저 여자랑 자는 거지? 그렇지?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래. 맞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맞다고. 그 여자랑 만나고 있어.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너무 담담해서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말들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됐어? 제가 물었어요. 6개월쯤. 6개월? 거의 당첨되고 나서부터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만났어? 클럽에서. 클럽? 당신이 클럽을 갔다고? 돈 생기니까 가보고 싶더라고. 거기서 만났어. 60 가까운 남자가 클럽에서 젊은 여자를 만났다. 너무 한심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여자 몇 살이야? 32. 32. 제 딸보다 2~3살 많을 뿐이었어요. 미쳤어? 당신 딸 나이야. 알아. 알면서 만나? 느낌이 달라. 그 애는 남편이 말했습니다. 느낌이 달라? 순자야, 우리 32년 살았잖아. 솔직히 말할게. 지루해. 뭐? 지루하다고. 매일 똑같은 밥, 똑같은 대화, 똑같은 일상. 그게 32년이야. 더 이상 설레지가 않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레지 않아서 바람을 피웠다고? 바람이라고 하니까 듣기 싫네.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야. 새로운 사람? 그게 바람 아니면 뭔데? 나도 인생이 있어. 평생 철물점에서 먼지 마시면서 살다가 드디어 돈이 생겼는데 좀 살아보고 싶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남편의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32년 동안 나는 뭐였어? 제가 물었어요. 당신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어. 그게 지루하다고? 내가 원해서 한 거잖아. 뭐? 결혼하면 여자가 집안일 하는 거라고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나는 시킨 적 없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시킨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시의 문화였잖아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이혼하자.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서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나아. 이혼? 32년 살았는데 이혼하자고? 32년 살았으니까 더 이상 못 살겠어. 나는 새 출발하고 싶어. 남편은 진심이었어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미련이 없다는 게,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게, 그 여자랑 살 거야? 응.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결혼할 거야? 아마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로또 당첨됐다고 인생이 달라진 줄 알아? 돈 있으면 다야? 적어도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있지. 그 여자가 당신 사랑하는 것 같아? 돈 사랑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그 애가 날 사랑하든 내 돈을 사랑하든 나는 그 애랑 있을 때 행복해. 그게 중요해.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은 다른 방에서 잤어요.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32년. 3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다 바쳤어요. 아이 둘 낳아서 키웠어요. 시부모님 모시고 명절마다 제사 지내고 친척들 뒷바라지하고. 그게 다 뭐였을까요? 남편한테 저는 뭐였을까요? 지루한 존재, 설레지 않는 존재, 버리고 가도 되는 존재.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은 대놓고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어요. 어디 가요? 서울. 언제 와요? 모르겠어. 그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살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거울을 보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60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여기 서명해. 위자료 3억 줄게. 집도 내 이름으로 해줄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3억? 저거 더 달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3억이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6억 중에 3억이요? 나머지 33억은? 나머지 돈은? 내가 관리해. 사업도 해야 하고. 사업? 그 여자랑?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었어요. 뻔했으니까. 저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생각할 시간이요. 32년을 함께 산 남편이 로또 당첨된 지 1년도 안 돼서 나를 버리려고 해요. 그것도 딸뻘 되는 여자 때문에. 분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화나고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에 동의해야 할까? 아니면 버텨야 할까? 저는 혼자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딸 민정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이상한 소리 하더라. 이혼한다고. 엄마, 진짜야? 민정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민정아, 엄마가 다 얘기해 줄게. 올 수 있어? 지금 바로 갈게. 민정이는 그날 저녁 댁으로 왔습니다. 저는 민정이한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로또 당첨된 후로 남편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 이혼하자고 한 것. 민정이는 처음에 멍하게 듣더니 점점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빠가 그랬어? 진짜? 응. 미쳤네. 완전 미쳤어. 민정이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어떻게 생겼어? 젊어. 32이래. 32? 나보다 5살밖에 안 많잖아. 민정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어떻게 그래?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 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이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나야. 아빠가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30년 넘게 고생한 사람한테? 민정아, 어른들 일이야.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끼어들 일 아니라고? 나 아빠 딸이야. 엄마 딸이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아빠, 정신 차려. 그 여자가 아빠 사랑하는 거 아니야. 돈 때문에 붙어 있는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아빠, 더 얘기 안 해. 끊어.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정이는 전화기를 쥔 채로 울었어요. 엄마, 아빠가 왜 저래? 평소에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돈이 사람을 바꾸나 봐.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며칠 후 아들 민수도 내려왔습니다. 민정이한테 연락받고 온 거였어요. 민수는 과묵한 아이예요. 말수가 적고 표현을 잘 안 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엄마, 이혼하지 마. 민수가 말했어요. 왜? 아빠가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럴까? 응. 그 여자가 진짜면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아니잖아. 돈 때문에 붙어 있는 거잖아. 민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그때 옛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영숙이었어요. 순자야, 나야. 오랜만이다. 영숙아, 어쩐 일이야? 그냥 생각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울컥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순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자야,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그날 영숙이한테 다 털어놨습니다. 전화로 한참을 울면서요. 영숙이가 그러더라고요. 순자야, 변호사 만나봐. 변호사? 응. 이혼이든 뭐든 전문가 만나서 상담받아봐. 혼자서 결정하지 마. 변호사가 뭘 해줄 수 있는데? 재산 분할 같은 거. 너도 권리가 있어.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주겠다는 3억만 생각했지. 제가 요구할 수 있다는 건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 한번 알아볼게. 그래.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영숙이 말이 힘이 됐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률 상담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어요. 변호사는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입니다. 로또 당첨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로또가 남편분 명의로 당첨됐어도 결혼 기간 중에 얻은 재산이면 사모님한테도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요? 네. 3억만 받으실 필요 없어요.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내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구나. 싸울 수 있구나.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미 돈을 빼돌리고 있었거든요. 변호사가 조사해 보니 당첨금 36억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였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투자회사에 넣은 것 같은데 추적이 쉽지 않아요. 투자회사요? 네. 그 여자. 그러니까 남편분이 만나고 있는 여자 쪽으로 연결된 회사인 것 같아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여자한테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일단 이혼 소송을 하시면서 재산 보전 신청을 해야 해요. 더 빼돌리지 못하게. 알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요.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분노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합의로 조용히 끝내자면서 왜 소송을 해? 당신이 먼저 약속을 어겼잖아. 돈 빼돌리면서. 뭔 소리야? 내 돈 내가 관리하는 건데. 공동재산이래요. 변호사가 그러던데. 남편 얼굴이 붉어졌어요. 변호사?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혼하고 나서도 원수로 살 거야? 원수는 당신이 만든 거지.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32년 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소송은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10개월. 그 사이에 저는 집에서 나왔어요. 민정이가 부산에 작은 원룸 얻어줘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혼자 사는 건 처음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32년 만에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밤에 혼자 자는 게, 밥 혼자 먹는 게,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오는 게.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편해졌다는 게 맞겠네요.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밥 차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 시간을 온전히 제가 쓸 수 있으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32년 동안 저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구나.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시댁을 위해.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구나. 이제야 나를 위해 살 수 있겠구나. 아이러니하게도 버림받고 나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로또 당첨금은 결혼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니까 절반 가까이 제 몫이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이미 상당 부분을 빼돌린 상태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남아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이 투자회사에 넣은 돈, 그쪽에서 회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투자회사가 좀 수상해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수상하다뇨? 자세한 건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사기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남편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결국 이혼은 성립됐습니다. 2023년 5월, 저는 공식적으로 이혼녀가 됐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5억쯤 됐습니다.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절반도 안 됐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어요.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부산에요. 민정이 근처에 있고 싶었거든요. 민수는 서울에서 취직해서 살고 있었고요. 저는 그렇게 새 출발을 했습니다. 60살에 혼자서 쓸쓸했지만 한편으론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그 남자한테 휘둘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이혼 후 정확히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2024년 5월,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밥 먹으면서요. 그때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전 남편이었죠. 박종수?
화면에 그 사람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어요. 자막이 떴습니다. 로또 당첨자 사기 횡령 혐의로 구속. 저는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쨍그랑 소리가 났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내용은 이랬습니다. 로또 1등 당첨자 박 모 씨가 투자 사기, 지인 명의 도용, 불법 대출 알선 혐의로 구속됐다. 박 씨는 당첨금을 미끼로 투자를 받아 수십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으로 지목된 여성 이 모 씨는 현재 잠적 중이다. 저는 TV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전 남편이 사기를 쳤다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가 공범이라고? 머리가 복잡했어요.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참고인으로 소환한다고요. 저요? 왜요? 박종수 씨 전 배우자시죠?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로또 당첨된 후 그 여자와 함께 투자 사기를 쳤다고 해요. 로또 당첨됐다는 걸 미끼로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은 거예요. 저한테 투자하면 2배로 불려드릴게요. 그렇게 수십억을 끌어모았대요. 그리고 그 돈을 빼돌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인들 명의를 도용해서 불법 대출까지 받았대요. 옛날 친구들, 친척들 이름으로. 총 피해액이 10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박종수 씨가 이런 일 하는 거 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결혼 생활하실 때도요? 네. 저는 그냥 바람 피우는 줄만 알았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 씨 아시는 분이죠? 네. 남편이 만나던 여자예요. 그 여자가 핵심이에요. 투자회사도 그 여자 명의고 사기 구조도 그 여자가 짠 것 같아요.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부터 노린 거였구나. 로또 당첨된 남자를 꼬셔서 돈을 빼돌리고 사기까지 치게 만든 거구나. 남편은 그냥 이용당한 거였어요. 물론 본인도 욕심이 있었으니까 완전한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여자한테 노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경찰이 말하더라고요. 김순자 씨, 이혼 당시 재산 분할 받으셨죠? 네. 그 돈 중 일부가 은닉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은닉 재산이요? 네. 박종수 씨가 이혼 전에 빼돌린 돈이 있는데 그중 일부가 공동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김순자 씨한테도 책임이 갈 수 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나는 피해자인데? 그런데 왜 나한테 책임이 오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복잡한 상황이라. 저는 그날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인가 싶었어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더니 변호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황이 복잡하긴 한데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요? 네. 박종수 씨가 숨긴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불법 취득으로 몰수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정당한 재산도 섞여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기치기 전에 정당하게 있던 돈은 김순자 씨한테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소송 한 번 더 해봐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세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2번째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아니라 검찰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었어요.
몰수될 재산 중에서 제 정당한 몫을 찾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소송은 또 오래 걸렸어요. 8개월쯤. 그 사이에 남편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기, 횡령, 명예도용. 죄가 산더미였어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그 여자는요, 잠적한 채로 수배 중이었어요. 돈 다 들고 외국으로 도망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감옥에 가고 여자는 돈 들고 도망가고 참 어이없는 결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2025년 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숨긴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불법 취득으로 몰수됐지만 그중 이혼 전 공동 형성 재산으로 인정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제게 있다는 거였습니다. 금액은요, 8억이었어요. 8억. 저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돈인가?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건가? 법원을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날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잃어버렸던 웃음. 하늘이 다 보고 있었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욕심을 부렸고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돈도 가정도 자유도. 저는 버림받았지만 결국 하늘이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아이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정아, 민수야, 엄마야. 엄마, 판결 났어? 응. 엄마가 이겼어. 전화기 너머로 아이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축하해. 고생 많았어, 엄마.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8억. 제게 돌아온 돈이에요. 처음 받았던 5억까지 합하면 13억. 60살 넘은 제가 혼자 살기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했어요. 먼저 아이들한테 나눠줬습니다. 민수한테 2억. 서울에서 집 전세 얻어라. 월세 살지 말고. 민정이한테도 2억. 너도 결혼하면 집 살 때 보태라. 아이들은 사양했어요. 엄마, 이건 엄마 돈이야. 엄마가 써. 아니야. 엄마는 많이 필요 없어. 너희가 잘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결국 아이들이 받았습니다. 눈물 흘리면서요. 남은 돈으로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부산 바닷가 근처 작은 아파트. 전망이 좋아서 좋아요. 창문 열면 바다가 보이거든요. 나머지 돈은 은행에 넣어뒀습니다. 노후 대비용으로요. 사치는 부리지 않아요. 명품 같은 거 관심 없고 비싼 차도 필요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건강하게, 조용하게, 소박하게. 요즘 제 하루는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 산책 가요. 1시간쯤 걸으면서 신선한 공기 마시고 돌아와서 아침밥 먹어요. 혼자 먹는 밥이 처음엔 쓸쓸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전에는 책 읽거나 TV 보고요. 오후에는 문화센터 가요. 요가 배우고 있어요. 60 넘어서 요가라니 처음엔 창피했는데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몸도 유연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저녁에는 민정이랑 통화해요. 가끔 민수도 전화하고요. 엄마, 오늘 뭐 했어? 그냥 산책하고 요가하고 맛있는 거 먹어. 혼자라고 대충 먹지 말고. 아이들이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그게 제 하루예요. 특별할 거 없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가끔 전 남편 생각이 나긴 해요. 지금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까?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거고
제 인생은 제 거니까요. 저는 이제 앞만 보려고요. 뒤를 돌아보면 넘어지잖아요. 민정이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착한 청년이더라고요. 회사원인데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민정이랑 사귀고 있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9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저처럼 속지 않았으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진우 씨, 우리 민정이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평생 소중히 하겠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길었죠?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로또 54억. 그 돈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처음에 저는 행복했어요. 드디어 고생 끝났구나. 이제 편하게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돈이 남편을 바꿨어요. 성실하고 평범하던 남자가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탐욕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었고요. 결국 남편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 가정, 명예, 자유. 전부요. 저는요? 저도 잃었어요. 32년을 함께 산 남편을, 내 청춘을 바친 결혼 생활을, 그동안 쌓아온 모든 추억을. 하지만 얻은 것도 있어요. 나 자신을요.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어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발로 서는 법을요. 그게 제일 큰 수확이에요. 돈보다 더 큰.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하늘이 다 가져간다. 제가 아이들한테 한 말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은 욕심을 부렸고 모든 걸 잃었어요. 저는 욕심 안 부렸는데 결국 제 몫은 돌아왔어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긴 눈으로 보면 공평한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도 남편이랑 살고 있겠죠. 대구 작은 집에서 철물점 다니는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그게 더 행복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금 저는 행복하다는 거.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삶. 그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뭔가 느끼신 게 있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몇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 사람은 변할 수 있다. 32년을 같이 살았어도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특히 돈이 생기면요.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숨어있던 욕심이, 감춰져 있던 탐욕이 돈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 전 남편도 그랬고요. 둘째, 나를 지키는 건 나뿐이다. 누군가한테 의존하면 안 돼요. 남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요. 내 돈도, 내 건강도, 내 행복도 남한테 맡기면 안 돼요. 저는 그걸 60에 배웠어요. 늦었지만 배웠으니까 다행이에요. 셋째, 욕심은 화를 부른다. 제 전 남편을 보세요. 54억을 가지고도 만족 못하고 더 가지려다가 다 잃었어요. 사기까지 치면서 불린 돈이 결국 다 몰수됐어요. 욕심이 화를 부른 거예요.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해요. 가진 거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게 행복의 비결인 것 같아요. 넷째,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이혼이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는 이혼 후에 더 행복해졌어요. 나를 찾았으니까요. 내 삶을 찾았으니까요.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한테 54억이 생긴다면 뭘 하실 건가요? 집을 사실 건가요? 차를 바꾸실 건가요? 여행을 다니실 건가요? 아니면 가족한테 나눠주실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답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예요. 저요? 저한테 다시 54억이 생긴다면요? 글쎄요. 아마 지금이랑 똑같이 살 것 같아요.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아이들 가끔 보면서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돈 많아도 마음이 텅 비면 불행하고 돈 없어도 마음이 차 있으면 행복해요. 진부한 말인가요? 하지만 진리예요. 60년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혹시 지금 힘든 일 겪고 계신 분 있으시면 가족한테 의지하세요. 친구한테 의지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혼자 버티려다가 더 힘들었어요. 민정이한테 털어놓고 나서야 좀 나아졌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누군가한테 기대도 돼요.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제가 60년을 살면서 배운 거예요. 20대에 결혼할 때는 이 남자랑 평생 해로할 줄 알았어요. 50대까지는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60에 이혼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 예상 못한 일이 생기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받아들여야 해요. 싸워도 되고, 울어도 되고, 화내도 되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해요. 저도 그랬어요. 버림받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새로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해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마지막으로요. 그 여자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남편이 만났던 그 젊은 여자.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뉴스 보면서 추적을 좀 해봤는데요. 그 여자 이름이 이수진이래요. 물론 가명일 수도 있고요. 원래 유흥업소에서 일했대요. 거기서 돈 많은 남자들 만나서 돈 뜯어내는 걸 전문으로 했다더라고요. 제 남편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여러 명한테 그런 짓을 했대요. 그런데 제 남편이 제일 큰 물고기였나 봐요. 54억이잖아요. 그 여자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래요.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미리 알아보고 접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로또 당첨자 정보가 어딘가에서 새어나갔나 봐요. 그걸 입수해서 노린 거예요. 무섭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 여자는 지금 외국에 있대요. 동남아 어딘가로 도망갔다는 설도 있고 중국으로 갔다는 설도 있고 확실한 건 아무도 몰라요. 수배 중이긴 한데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돈이 있으면 숨기 쉽잖아요. 아마 그 돈으로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화나시죠? 저도 화났어요. 처음에는요. 그 여자 잡혀서 벌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왜냐고요? 그 여자가 벌 받든 안 받든 제 인생은 제 인생이니까요. 그 여자한테 에너지 쓰는 게 아까워요. 그 시간에 산책 한 번 더 하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요. 그 여자도 결국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남의 돈 빼앗아서 사는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도망 다니고 누구도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차라리 가난해도 떳떳하게 사는 게 낫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진짜 끝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이 채널에서 다른 분들 이야기도 많이 올라오니까 구독해 두시면 새 영상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힘이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힘내요. 나이 들어도 혼자 남아도 힘든 일 있어도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도 웃어야 하니까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